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곽수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겨웠던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새해에는 희망차게 시작하실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내후외환이라 그럴까요?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불발 가능성이 지금 시중에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이 다른 건설사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또 금융사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12월 미 FOMC 회의록이 이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작년 말 산타랠리를 만들어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해 들어서 줄어들고 이 글로벌 주가마저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는 2024년 이 초라 그럴까요? 시작입니다. 과연 올 한 해 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한국 경제는 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두 분의 경제 전문꾼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전쟁꾼 새해 첫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조정 관련해서 정부 측과 이 기업 측의 또 채권단 측의 의견들이 서로 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알맹이가 빠진 자구안이다. 이기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실장님에게 지금 상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을 어쨌든 설명회를 통해서 초안을 내놓긴 했는데 네. 채권단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강력한 자구안을 내놔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그래야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매각된 그 자금을 가지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를 또 변제하는 액션을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채권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11일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네. 그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가 있기 전에 강력한 더 자구안을 이제 수정해서 내놓을 것을 이제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발 채무 희남관 보더라도 한 9조 5천억 되는 상황인데요. 태영건설도 태영건설이지만 지난해 강원랜드 사태, 강원에 춘천에 있던 레고랜드 사태, 예, 이 사태 이후에 롯데건설도 한번 저희들이 도마에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 태영건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세계, 또 롯데건설, 동부 모든 회사들이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원 실장? 태영건설 사태가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는 사실 일군건설사거든요. 도급순위 16위 정도.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그다음에 롯데건설, 일부에서는 GS건설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네. 다행스러운 건 이 태영건설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들은 그나마 백이 있는 건설사들이다. 네. 태영은 이제 뒤에 백이 없죠, 사실은. 백이라고 하면 대그룹 계열사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까지 도미노가 번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왜냐면 이제 그런 대그룹 관련 계열사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네.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 이제 건설 쪽에 이제 PF라는 게 네. 우리가 밝혀진 금액은 저렇지만 그게 숨겨진 일종의 섀도우 뱅킹도 많을 거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아무리 백이 있는 건설사라 그래도 그 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건데,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이제 이후에 언급되는 그런 건설사들이 그나마 이제 대기업 계열사다. 이런 점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셔서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레고랜드 사태 때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급히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계열사까지 어떤 자금 문제, 유동성 문제가 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대기업 그룹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존재할지 안 할지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2021년도에 중국 같은 경우에 헌다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이죠. 비구위엔 작년 중국의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다 기억하시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잘 막아졌습니다. 중국도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전반적인 어떤 사회 실물 경제나 금융 경제 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롯데건설에 백이 있지만 그 백 안에서도 혹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건 없는지 조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건 머니무브라는 건 모르거든요. 사실 뭐 제가 언급했던 그런 건설사들이 백은 있지만 실제 그게 과연 가능할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인가요? 이제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큰 목차를 보통 4개를 적는데요. 네.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이번에 어제 발표된 게 두 번째가 잠재 위험 관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게 좀 이 타이틀로 보면 사실 4개 목차 중에 예. 그게 두 번째로 큰 타이틀로 올라올 목차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 위험 관리는 가계부채 PF입니다. 그 PF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어제 나온 정책은 이제 단계별로 뭐 괜찮은 사업장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뭐 그 밑에 단계는 뭐 일부 유동성 지원, 그 다음에 뭐 LH가 뭐 사업성을 검토하고 매입하고 뭐 이런 케이스 이렇게 단계별로 또 만들어놨는데 네. 사실 어제 나온 정부 정책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를 조금 보완하고 그 네. 정도 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막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이거를 경제정책 방향에 때려 넣은 거 보면. 다만 이게 이제 정부가 막는다고 정부가 모든 시장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건설사에 많은 보증을 해주고 또 네. 대출해줬던 금융기관이 파산할까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다행히 시중은행들은 거의 그런 불안정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증권사, 그다음에 여전사, 뭐 저축은행 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금융 쪽에서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시중 은행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네. 정부의 어떤 정책적 강도나 그다음에 이런 태형 뭐 이런 건설사들의 대응 방법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뭐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이제 건설사에서 대응 방안 자구책을 내놓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정부의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금융정책 당국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1금융은 아니지만 2금융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옥석 가리기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해 하셨단 말이에요. 네. 방금 우리 조원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를 정부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장에 보내줬고 네.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 중에서도 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은행권보다도 비은행권, 캐피탈이나 증권사나 여신 관리하는 이쪽 분야의 어떤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소규모 비은행권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놓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태형이나 이런 쪽 보고 자구 노력부터 확실하게 보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왜 이런 태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9조 5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주주단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 내용이 네. 이렇게 뜨미지근한 형태로 나올까요? 그 이유는 어쨌든 태형건설의 오너 일가라든가 그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뭐 평가를 해본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만큼 자구안을 통해서 얼만큼 이 회사를 회상시킬 만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인가를 충분히 내비쳐야 되는데 내비치지 못하고 있는 거. 저는 이 워크아웃 신청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퇴학에 직면한 학생이 네. 학교에게 마지막으로 반성문을 쓰는 과정이죠. 예. 반성문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근데 반성문 내용을 학교 측에서 받아보니까 네. 이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너 그럼 퇴학이야.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23년에 벌어졌었던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24년까지 계속
안고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 미분양이 해소돼야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미분양 자체가 해소돼야, 미분양이 쉽게 말하면 완판이 돼야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특히 주거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산이라든가 상가 이런 쪽의 경우에는 당장 해결될 만큼 지금 공실률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해결되려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말 그대로 해결되려면 실물 경제 자체가 반등해야 되거든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뭐 많은 뭐 자영업자들이 사업해야 돼,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창업해야 돼, 이런 열풍이 불어야 공실이 채워지는 것이고 미분양이 분양이 되는 것인데 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24년 경제로 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터지는 것, 부동산 PF발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것. 두 번째는 금융위기까지는 안 가고 PF 부실 문제가 계속 24년 내내 경제를 억압하는 것, 하방 압력을 주는 것. 예.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앞서 주원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위기 상황임을, 위험 요소가 있음을 경제 주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우회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정부도 이게 터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기업도 대응을 하고 금융기관도 대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절대 건설사한테는 일도 대출해주지 말자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갑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에 더 신중하게 대응하느라고 유동성 공급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더 강한 경기 침체로 야기되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고 신사업하고 그래도 뭐 알타시아 같은 신흥국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신시장 진출해 볼 거야 하는 움직임을 하려면 자금 마련이 필요한데 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그게 결국 신규 투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그러니까 위험은 존재하나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막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실 문제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잔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지연 내관으로서 2024년 한국 경제를 짓누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글로벌 경제, 산업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김광석 실장께서는 최근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라는 말로 2024년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성장의 고물가의 2024년 한국 경제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경제를 보면 글로벌 경제와 뭐 한국 경제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CG 3번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가 전망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 빨간색 선이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네. 거의 굳이 따지면 잠재 성장률과 유사합니다. 22년부터 그걸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3%도 채 안 되는 국면이 24년이죠. 그러니까 OECD의 전망도 그렇고 IMF 전망도 숫자는 좀 다르지만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렵겠다라고 전망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네. 월드뱅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맞느냐? 저성장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고물가 맞느냐? 예. 그 다음 CG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4번입니다. 이게 역시 OECD가 전망한 세계 주요국들의 연간 기준의 물가 상승률 추이 전망입니다. 근데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쭉 보시면 역시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네. 24년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전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4년을 향하면서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2024년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고물가라는 숙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물가와 저성장이 함께 맞물린 경제니까 네.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예, 스태그플레이션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느냐? CG 5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3년에 그러니까 네. 지난해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를 23년에 이미 크게 밑돌고 네. 역시 목표 물가 2%를 크게 웃도는 구간이 23년부터 시작됐고 또 2024년에도 경기 침체 국면은 여전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충분히 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2%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는 고물가 기조가 남아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는 이미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24년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진단해서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라가 제 주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 경제 전체가 2024년도 이 고물가 압력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석 실장님 말씀에 주원 실장님 지난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달인가요? 지난해 네. 일찍 전망치를 내셨습니다. 네. 전망치가 보니까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2.2로 네. 보셨고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이라든지 또 KDI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한국 경제가 U자형 가능성은 열어놓으셨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L자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배경이 궁금합니다. U자형이라는 건 이제 2024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네. 2023년부터 경기가 내려왔으니까 네. 2024년 상저하고의 그렇죠. 트렌드를 가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선행지수가 작년 4월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하긴 그런데 한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아마 경기 바닥은 찍을 것 같고 네. 동행지수는 11월까지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상저하고는 맞는데 그럼 U자형인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뒤쪽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네. 너무나 많은 리스크. 예. 물론 이제 그 리스크들이 사실 좀 다 알려진 거라. 네.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한국 경제 사람이 내성이 있다 그러죠.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아직 중국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히 유동성 함정의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만 보더라도 중국 쪽으로 가는 게 한 20% 이상 되니까 네.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요 L자형은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네. 한 번 발생하면 정말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리스크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제 중국 경제에서 예를 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네. 우리가 닥쳐서 알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올해 그렇죠. 리스크가 그런 네. 메가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U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 측면에서는 U자형이 제일 높고 L자형은 가능성이 좀 낮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는 좀 둬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해 9월 달에 경기 전망을 하셨을 때 미 대선에 대한 내용도 아마 고려를 하셨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 이것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면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한국 경제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2024년의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그런 핵심 요소들, 키 변수들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 주원 실장님부터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면. 일단은 지리 경제학이라 그러죠. 예, 지경학적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PF도 있고 가계부채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리스크인데 뭐 예를 들어 미국 대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미국 내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거든요. 그럼 트럼프도 바이든도 대선 공약은 중국 때리기 중심일 겁니다. 네.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우리는 가운데서 항상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네. 잊혀져 가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다면은 역시 우리 바깥에서, 한국 경제 바깥에서 특히 어떤 정치적, 외교적 그런 지리 경제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광석 시장님은 추가해 주신다면.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용위험이라는 단어를 신용위험. 좀, 네. 물론 이 신용위험은 국 내외에 해당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신용위험 관점에서는 우리 앞서 모두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부동산 PF발 그 금융부실 문제, 이 문제는 24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걱정되는 또 다른 신용위험은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에 네. 그 금융부실 여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역시 신용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2023년에 부동산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이 있었는데 역시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 부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네. 부동산 경기 자체가 회복돼야 되겠죠. 네. 근데 2024년까지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라든가 여러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향후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23년에 안 좋았습니다만 24년까지도 안 좋은 국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24년까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 부실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만약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뭐 헝다나 비구유한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야기되면 신용위험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또 역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주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에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얼마나 GDP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아무리 적게 봐도 10%, 좀 많이 보는 기관은 뭐 20% 후반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에서 중국 경기가 역시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방 압력 중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지표가 PMI 지표들인데 네. 제조업 PMI 지표도 서비스업 PMI 지표도 다 50을 넘지 못하거나 50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당장 이 기업들이 구매 조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는 제조업 PMI 지수도 이렇게 50을 웃돌지 못하고 있어요. 크게. 네. 그러니까 50에 맴돌고 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중국 경제가 그냥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또 안 되는 거죠. 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23년에는 마이너스 30%, 25%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계속 막히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회복도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텐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발 신용 위험이 뭐 위기로까지 전개된다면 큰 후폭풍이 되겠지만, 그게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경제의 또 하방 압력으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를 요약을 딱 해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미국은 피보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나왔죠. 미국에서 연준 공개 시장 회의를 한 회의록이 나왔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우세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인하한다면 몇 번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우리 김광 실장이 말씀주셨습니다만 중국이 피크 차이느냐, 지금이 피크냐 그러면 중국은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느냐. 이게 뭐 중진국 함정으로 묘사가 되든 뭐로 묘사가 되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피보팅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는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원 실장님한테. 예. 미국 피보팅 언제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중국의 피크 차이나는 그냥 하나의 가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제냐.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연준 작년 12월에 했던 FOMC 그 점도표가 얘기를 해주는데 연준 내에서도 네. 지금 5.5%잖아요. 2024년 말에 4.7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내려가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2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그제 그 회의로 공개되기 전에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할 거라 그랬는데 그게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은 올해 연말에 4%까지 보고 있어요.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뭐 시기의 문제이지 아무튼 올해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제 피보팅을 하면 미국의 시장 수요가 좀 살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두 가지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피보팅을 시작을 해도 미국 경제의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 IB들이 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대비도 아니고 전기 대비 연율입니다. 그렇네요. 거의 전년 동기 기준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작년 3분기에 4.9%였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그게 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대 초중반 정도. 네.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작년에는 2%가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올해는 1%대 중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는 크게 중국 경제 도움이 안 될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이제 거의 한 중반쯤 했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미국도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렸잖아요. 네. 중국 중앙은행은 오히려 정책금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더 내릴 여력이 없어요. 어, 정책금리를 내려도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만약에 지금 중국의 정책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면 같이 따라 내리면 되는데 그렇죠. 더 내려갈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쓰긴 어렵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그럼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인데 그렇죠. 저번에 이제 1조 위안 정도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한 12조 위안 정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지금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재정 여력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력은 있는데 이게 혹시 또 부동산을 자극할까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도 섣불리 통화 정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안 되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피보팅에 크게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IMF에서 보통 세계 경제 전망을 예측을 하면 우리 김광 네. 실장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래프처럼 네. 3.5%를 넘어야 세계 경제가 평균을 한다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대 후반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네. 그럼 조원 실장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김광 실장도 말씀 주셨지만 미국 경제도 1%대 초중반, 네. 중국 경제도 4%대 이하 가능성. 네.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 경제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중국으로 수출도 줄어들 것이고 미국 경제가 저렇게 지연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도 지연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PF 대출 문제가 지금 우리는 또 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1.4%가 IMF의 전망치인데 네. 조원 실장님은 2.2%를 예측을 하셨고 네. 또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2% 초반이고 네. LG경제연구원만 1.9를 냈거든요. 네.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커요. 1%대로 내려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 경제는 2023년이 1.4% 거의 확정치에 가깝고요. 뭐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3년 작년이 1.4%였고 내년 전망치는 IMF도 2.1%, 그러니까 기재부도 2.2%, 네. 2% 초반 혹은 2%를 살짝 밑도는 그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올해 경제를 4.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이 5.0% 그리고 올해를 4.2%로 IMF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23년에는 선방해서 2%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24년이 올해의 경우에는 1.5%로 내려올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기관들의 이제 전망치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좀 논할 때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IB 뱅크들은 미국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1%도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페드는 1.5%로 전망합니다. IMF도 1.5%로 전망해요. 근데 뭐가 전망이 맞냐를 떠나서 주요 IB 뱅크는 1%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망 자체가. 그 숫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는 얘기는 경착륙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B 뱅크들은 올해 3월 달이나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요 기관이나 페드나 아니면 국제기구나 이런 기관들의 전망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전제가 그렇게 경착륙 아니다. 1.5% 정도면 그래도 소프트 랜딩이야. 연착륙이야.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서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이런 미국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너무나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 끌어내리려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듯이 결국 경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 2%대 초반 2.5를 밑도는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 그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 저의 시각도 이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23년 한 해도요. 잘 보시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마음을 연초부터 가지셨었어요. 23년 초부터. 네. 그리고 23년 초부터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FOMC 회의록을 보거나 회의록은 한 3주 후에 나오죠. 회의록을 보거나 아니면 뭐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거나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 금리 인상 더 하겠네. 실망하는. 그러니까 과한 기대를 갖고 혹은 성급한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그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네. 실망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게 23년 연내에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네. 근데 23년 10월, 12월 정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11, 12월에는 또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강한 기대감 그리고 3월에는 금리 인하 있을 거야라는 또 강한 기대감 이 섣부른 기대감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서 돈이 이동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요. 네. 또 1월, 2월 중에는 3월에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겠네. 금리 인하 어렵겠다. 3월에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꺾이면서 실망감으로 또 작용하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기대감, 예를 들어 2분기 정도에는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다시 주가가 오르고 네. 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 또 조정되는 이런 국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심리가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을 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시청자 여러분, 현대경제연구원이 말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2024년 전망을 하면서 2.15 봤다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조은 실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2024년도 상반기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0.5고 하반기에 건설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0.5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2024년 경제 전망에서 핵심 포인트는 건설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전망치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걱정스러운 리스크 요인은 앞에서 저희들이 PF 대출 이야기도 했지만 이 건설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의 고용 유발, 취업 유발 개수가 한 10억 원당 6명 정도 그렇죠. 나오는데 네. 건설업이 10명이 나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건설업이 만약에 침체가 되면 고용 시장까지 바로 고용시장도 즉각적으로 든다.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최근에 이제 그 건설 투자를 우리가 이제 토목하고 건축으로 나눠봤을 때 네. 토목은 SOC는 건설 투자 한 25%, 나머지 75%가 건축인데 건축도 이제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보면 허가하고 착공이 뭐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작년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께 30%에서 40%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 말은 착공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허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2024년 건설 투자를 상당히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업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팩터고 다만 오히려 건설 투자 PF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거는 뭐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가 많이 신경 써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어디서 뻥뻥 터지긴 하겠지만 네.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 오히려 GDP의 절반이 이제 우리 소비인데 민간 소비도 요번에 이제 기재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면 올해 거를 기존에는 작년 여름에 나왔던 거는 올해 전망치를 한 2%대 초중반으로 봤었는데 네. 기재부에서 네. 어제 나온 건 1.8% 낮춰놨습니다. 민간 그렇네요. 소비를.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부채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다는 게 아니고 네. 부채가 많은데 여전히 올해 이제 금리가 내려가긴 하겠지만 빨리 내려가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이자 부담이 높은 거죠. 네. 이자 부담이 높다는 건 결국 GDP의 절반이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예. 즉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속도는 빠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더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 주실 때 보니까 미국 연준이 한 0.75%포인트 떨어뜨릴 거다 올해 그런 회의록이 나왔다 그러면 2%포인트의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5%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조금 하반기에 소비 쪽에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은 저희들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은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삼성전자로 작년만 하더라도 6만 원대였거든요. 언제 7만 가냐 그러는데 지금 8만 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14만 닉스, 그러니까 14만 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반도체 부분하고 전기자동차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해질까? 아니, 유망하다 그러기보다는 좀 성장에 보탬이 될까 생각하시는지 뭐 편하신 대로 말씀 한번 주시죠. 예, 조원 실장. 예, 저는 뭐 예. 종목보다는 산업 말씀하신 두 산업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은 이제 정확하게 반도체는 힘들었고 자동차는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또 작년 말쯤에 이제 반도체가 좀 터닝을 했고요. 터닝을 하는 예. 맞죠. 예. 다만 이제 올해는 상황이 네. 상대적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좋을 겁니다. 당연히. 네. 자동차는 안 좋은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꼽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자동차의 우리 주력 수출 시장이라고 할까요? 미국이거든요. 아까 제가 미국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거다.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일단 막힐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보조금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네. 네,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서 과잉 공급 얘기도 자꾸 나오고요. 네. 그럼 자동차는 아무래도 작년만큼의 실적을 좀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산업을 놓고 보면 반도체 쪽이 더 나은데, 자, 반도체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중심인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50%가 중국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뭐 중국 기업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반도체 수요가 과연 많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 경제도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회복된다는 조짐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실적 이제 일부에서 10만 전제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는 한 2, 3년 전에 9만 전제에 물린 사람들이 태반이라 정말 10만 전제를 갈 수 있을까? 예. 예, 뭐 제가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아마 2022년 초쯤인가를 기억하는데 10만 전제를 한번 살짝 찍었던가 아마 그랬던 건데 네.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을 그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그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갇혀 사니까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네. 지금 수요가 그 정도 될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광석 실장님. 네, 산업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과 뭐 2차 전지 비롯한 뭐 전기차 산업이 둘 다 유망한 산업인 건 맞죠. 네, 다만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주식 시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네. 봤을 때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는 우상향하는 과정인데 공급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과잉 경쟁,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네.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차, 2차 전지는 다소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바이든이 주창하는 지원하는 촉진하려는 그 산업 섹터와 트럼프가 주창하고 지원하려는 산업 섹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반영되는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이 주식 시장의 압력이 좀 하방 압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조금 더 바이든이 다시 우세해진다라는 기조가 연출된다면 그게 또 심리적으로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여전히 유망하네 하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또 역시 심리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반도체를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2023년 1월에 있었던 CES에서는 전자제품 박람회 예. 주인공이 전자제품이 아니라 자동차였습니다. 전기차였어요. 전기 자동차. 예. 예. 물론 이제 전기차도 더 이상 자동차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전자제품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9일이죠. CES가 개최되는데 미리 CES의 내막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질 제품군이 하나가 UAM, 도시명 항공,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영역인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이 CES에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보면 네. 24년 연초에 구조를 완전히 개편했거든요.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AI를 중심으로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소위 말하는 임원급으로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중심으로 조직이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이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중심으로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 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의 예.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사양 반도체, 또 인공지능 반도체, 네. 그 소위 고부가가치 반도체 니즈를 더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 면에서도 재고율이 가장 높았던 지점이 22년 12월, 23년 1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가장 안 좋았던 지점이 23년 1분기, 2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SK하이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도 23년 1, 2분기가 바닥이고 재고율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봐도 이미 그 전에 정점을 찍었고 가격도 역시 바닥을 찍었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역시 산업과 함께 맞물리기도 하지만 선행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제가 뭐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폭발하는 지점. 그러니까 12월에 폭발했었던 겁니다. 네. 지금 1월 달은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폭발하는 지점이 그런 지점에 반도체 주가 또 다시 주도주로 몰리는 거죠. 왜 주식시장은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거든요. 네. 근데 23년에는 그 주도주가 전기차 2차 전지였는데 네. 주도주의 전환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역시 심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2차 전지 영역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고 네. 반도체는 상당한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는 지점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 한국경제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2024년에 아마 시장을 끌고 갈 종목 가운데는 제약바이오를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CE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제품 박람회니까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두 분은 전문가가 아니시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2024년 한 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금리 인하 소식에 중국 경제 소식에 한국 부동산 PF 소식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침에 제가 오늘 보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금을 막 싸게 판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금을 사놔야 될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해야 될지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될지 자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시는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위기가 있었고 또 팬데믹 위기 요걸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4.5% 정도 나왔었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이전까지 2.9%로 떨어졌고 예. 지금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향후 이제 잠재 성장률은 2.2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 경제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네.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일을 해서 돈을 벌든 뭐 장사를 하든 말씀하신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수익률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그 투자 기관들이 보면 이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수익률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가 저성장 국면, 저성장 사이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큰 수익을 뭔가 내긴 어렵다. 네. 이게 아마 은행 금리도 지금은 높지만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상당히 또 낮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인데 작년까지는 안전자산 수요가 꽤 높았죠. 예. 그게 계속 높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 투자도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김광석 실장님. 제가 만약에 23년 11월이나 10월 정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네. 채권 투자를 좀 강하게 추천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채널이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권 금리가 어쨌든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채권 투자를 뭐 하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과정. 지금 1, 2월이죠. 이 구간에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채권 투자를 또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24년의 주된 어떤 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이제 로봇을 많이 접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조용 로봇만 보다가 일상용, 소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죠. 물류 로봇, 청소 로봇, 배달 로봇 이런 로봇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 로봇의 강점을 가지는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두 분 꿈과 함께 나눴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3년 한 해 동안 이 험난한 길을 걸었던 한국 경제가 이제 2024년 첫 번째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이 길이 탄탄대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에 2024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디 이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둬서 2024년 한 해 한국 경제가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